월세 180만 원이 끊기면 보증금 3천만 원도 돌려줘야 해. 그 돈을 지금 어디서 마련해요? 죄송하지만 다음 달까지만 장사하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실까? 더 버티면 빚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은퇴하고 월급이 끊기더라도 매달 월세가 들어오는 건물 하나만 있으면 걱정이 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서울에 대출 없는 아파트 한 채가 있었습니다. 시세는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남편과 제가 받을 국민연금도 합치면 매달 220만 원 정도였습니다. 따로 모아둔 예금도 1억 5천만 원쯤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저희를 부러워했습니다. 집도 있고 빚도 없고 연금도 나오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파트는 살기에는 편했지만 매달 돈을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관리비와 생활비는 계속 빠져나가는데 월급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건강했지만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무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부천에 있는 오래된 4층 건물을 샀습니다. 1층에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2층에는 보습학원이 있었습니다. 3층에는 작은 사무실 2곳이 있었습니다. 4층에는 저희 부부가 살 수 있는 작은 주택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1층 식당에서 월세 180만 원, 2층 학원에서 130만 원, 3층 사무실 2곳에서 합쳐서 150만 원. 전부 합하면 한 달에 460만 원입니다. 부부 연금까지 더하면 생활비 걱정은 끝입니다. 460만 원. 그 숫자가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저희는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예금 일부를 보탰습니다. 은행에서 3억 원을 빌렸습니다.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 6천만 원도 승계했습니다. 그리고 13억 2천만 원짜리 건물을 샀습니다.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이사 비용, 간단한 수리비까지 합치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손에는 비상금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계산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달 들어오는 월세만 보았습니다.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은 제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수리비도 가볍게 보았습니다. 빈 점포가 몇 달씩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착각이 있었습니다. 건물은 아파트처럼 필요할 때 금방 팔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건물을 팔고 남은 돈으로 마련한 집입니다. 예전 서울 아파트보다 훨씬 작습니다. 거실도 좁고 방도 하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전보다 편안합니다. 매달 월세가 들어오는 날만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세입자가 전화를 걸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아도 됩니다. 비가 오는 날 옥상에서 물이 새는지 걱정하며 잠을 설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 부부의 노후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세입자 한 명이 나간 그날부터 아주 천천히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18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새 세입자는 바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비어있는 가게를 고치기 위해 또 돈이 필요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지만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자는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입자까지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월세 건물은 매달 돈이 나오는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세입자가 있어야만 움직이는 작은 사업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저희 부부가
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았는지, 왜 열세억 2천만 원짜리 건물을 선택했는지, 월세 460만 원이라는 숫자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노후 자금이 흔들리기 시작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은퇴 후 월세 건물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월세를 받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은퇴 후의 돈은 다시 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달 들어오는 금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배운 그 사실을 오늘은 꼭 나누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김선영입니다. 올해 66살입니다. 남편 태수 씨는 저보다 2살 많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뒤 36년 동안 서울 강서구에서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형편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남편은 물류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창고와 배송 현장을 오갔습니다. 젊을 때는 야간 근무도 많았습니다. 명절 전에는 물건이 몰려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동네 어린이집에서 조리일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고 아이들이 먹을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다시 다음 날 식단을 준비했습니다. 손목이 붓고 허리가 아파도 쉽게 쉴 수 없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한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빚을 오래 끌고 가지 말자. 남들이 무엇을 사는지 보지 말자. 조금 늦더라도 우리 힘으로 집 한 채를 마련하자. 신혼 때는 작은 전셋집에서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거실 한쪽에 이불을 깔고 넷이 함께 잤습니다. 외식을 하는 날은 한 달에 한 번도 많았습니다. 남편은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저는 생활비를 봉투에 나누어 넣었습니다. 식비, 교육비, 교통비, 비상금. 남은 돈이 많지 않아도 조금씩 저축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남편은 과장이 되었고 저는 어린이집에서 오래 일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큰돈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빚은 줄었습니다. 집값은 조금씩 올랐습니다. 저희가 살던 아파트는 처음 샀을 때 3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지하철역과 멀지 않았고 병원과 시장도 가까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에도 괜찮았습니다. 그 집에서 저희는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망치고 울던 날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승진해서 떨어져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날도 있었습니다. 제가 손목 수술을 받고 한동안 국자를 제대로 들지 못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집으로 돌아오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대출을 모두 갚은 날에는 남편과 거실 바닥에 앉아 오래 웃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진짜 우리 집이네.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등기부에 잡힌 빚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저희 집 시세는 10억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매물을 내놓았을 때 10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와 이사 준비 비용을 제외하고 나니 손에 들어온 돈은 거의 10억 원이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과 저희 예금을 합치면 따로 마련해둔 돈도 1억 5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남편이 한 달에 140만 원 정도, 제가 80만 원 정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둘이 합치면 220만 원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주 불안한 노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은퇴를 앞두고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영아, 연금 220만 원으로 둘이 살 수는 있어. 그런데 병원비라도 크게 들어가면 어떡하냐. 아파트만 가지고 있으면 현금이 없잖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관리비와 식비, 보험료, 병원비를 내고 나면 매달 남는 돈이 많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프더라도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무렵 남편이 퇴직한 선배를 자주 만났습니다. 그 선배는 인천에 작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끔 남편에게 월세가 들어오는 날 통장 화면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매달 돈이 들어와. 아파트는 올라야 돈이 되지만 건물은 매달 생활비를 만들어줘. 남편은 그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그 말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집은 남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을 사면 집도 생기고 월세도 들어옵니다. 4층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까지 있다면 따로 전세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계산만 보면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안에서 작은 건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10억 원으로 살 수 있는 건물은 거의 없었습니다. 있더라도 너무 낡았거나 골목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월세가 제대로 들어오는 건물은 가격이 훨씬 높았습니다. 중개사는 부천 쪽을 보자고 했습니다. 서울과 멀지 않고 지하철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딸이 사는 곳과도 아주 멀지 않았습니다. 병원과 시장도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여러 건물을 보았습니다. 어떤 건물은 외벽이 깨끗했지만 점포가 비어 있었습니다. 어떤 건물은 월세는 괜찮았지만 4층에 저희가 살 공간이 없었습니다. 어떤 건물은 가격이 저렴했지만 골목이 너무 좁아 차가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열세억 2천만 원짜리 건물을 만났습니다. 대로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큰 길에서 한 블록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근처에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었고 작은 병원과 학원, 식당이 모여 있었습니다. 역까지 걸어서 15분 정도였습니다. 건물은 새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어진 지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외벽 타일 일부는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계단도 좁았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눈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1층 식당에는 손님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2층 학원에서는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층 사무실 문 앞에는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어 있는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개사는 계약서를 펼쳐놓고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1층 식당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80만 원. 2층 보습학원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130만 원. 3층 사무실 2곳 보증금은 각각 500만 원, 월세는 각각 75만 원. 전체 보증금은 6천만 원, 전체 월세는 460만 원. 부가세는 별도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단순히 460만 원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중개사가 숨긴 것은 아닙니다. 은행 이자가 있었습니다. 재산세와 보험료도 있었습니다. 공용 전기료와 청소비도 들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니 수선비도 따로 모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대출 3억 원 이자 내고 이것저것 빼도 200만 원 넘게 남아. 우리 연금까지 합치면 400만 원이 넘잖아. 아파트에 그냥 사는 것보다 훨씬 낫지. 저도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희는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월세가 매달 빠짐없이 들어올 때 계산만 했습니다. 한 곳이라도 비었을 때의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때 필요한 현금도 따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수리비가 한 번에 1,000만 원 넘게 들 수 있다는 사실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날 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서울 아파트를 떠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창밖에는 늘 보던 가로등이 있었습니다. 아래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두고 간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주방 한쪽에는 제가 수년 동안 사용한 작은 밥솥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선영아, 우리 이제 조금 편하게 살자. 평생 월급날만 기다렸잖아. 앞으로는 월세날 기다리면서 살아보자.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월세날을 기다리는 삶이 월급날을 기다리는 삶보다 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월급은 제가 일을 하면 들어왔습니다. 월세는 세입자의 장사가 되어야 들어왔습니다. 세입자가 버텨야 저희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비우고 부천 건물 4층으로 옮겼습니다. 4층 집은 예전 아파트보다 작았습니다. 방은 2개였습니다. 거실도 넓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을 보고 올라올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아침이면 아래층 식당에서 국 끓이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오후에는 학원에 오는 아이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3층 사무실 직원들은 계단에서 저희를 만나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가 되면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1층에서 180만 원, 2층에서 130만 원, 3층에서 150만 원. 통장에 460만 원이 찍히는 날이면 남편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아파트에 그냥 살았으면 이런 돈이 어디서 들어오냐. 저도 웃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선택을 잘한 것 같았습니다. 은행 대출은 3억 원이었습니다. 금리는 처음에 연 4.8% 정도였습니다. 매달 이자로 약 120만 원이 나갔습니다. 공용 전기료와 계단 청소비, 화재 보험료, 재산세를 위해 따로 모아두는 돈, 간단한 수리비를 대비해 남겨두는 돈. 이것저것 생각하면 월세 460만 원 가운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200만 원대 중반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저희 부부 국민연금 220만 원이 더해졌습니다. 생활비를 쓰고도 조금은 남았습니다. 남편은 오래 일한 사람답게 처음에는 돈을 아꼈습니다. 비싼 차를 사지도 않았습니다. 골프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점심 한 끼 정도 먹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은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는 돈을 차곡차곡 모으면 몇 년 뒤에는 대출 원금도 조금씩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된 뒤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첫 달에는 1층 식당 주인이 전화했습니다. 사모님, 화장실 물이 잘 안 내려가요. 손님들이 불편하다고 해서요. 배관 기사를 불렀습니다. 오래된 배관에 기름때가 쌓여 있었습니다. 고압 세척을 했습니다. 비용은 4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3층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창가 벽지가 젖습니다. 외벽 실리콘이 갈라진 곳이 있었습니다. 작업자를 불러 보수를 했습니다. 비용은 1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계단 조명이 자꾸 꺼졌습니다. 센서를 바꾸고 전선을 확인했습니다. 옥상 물탱크 주변도 손을 봐야 했습니다. 한 번 한 번은 감당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가만히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장사하는 곳이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낡아가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건물 가지고 있으면 원래 그 정도는 들어가. 그래도 월세가 있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수리비를 넉넉하게 잡지 않았습니다. 계약할 때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만 따로 모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수리가 몇 번 겹치자 모아둔 돈보다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도 첫 해는 버틸만 했습니다. 문제는 이듬해 봄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1층 식당 사장님이 올라왔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한참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까지만 장사하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1층 식당은 건물을 보러 왔을 때부터 손님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부족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배달 기사들이 오갔습니다. 장사가 괜찮으신 줄 알았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값이 너무 올랐고 사람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근처 도로공사 시작한 뒤로 저녁 손님도 많이 줄었습니다. 배달 수수료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남편은 바로 물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식당 사장님은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새 임차인 구해질 때까지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버티면 빚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저는 식탁에 앉아 한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월세 180만 원이 사라지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증금이었습니다. 1층 식당 보증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건물을 살 때 저희는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승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 가격 가운데 6천만 원을 바로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대신 세입자가 나가는 날에는 저희가 그 돈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6천만 원을 별도의 통장에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현금으로 받은 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살 때 필요한 자기 자본을 줄여준 숫자처럼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돌려줘야 하는 빚이라는 감각이 약했습니다. 비상금은 남아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예금을 보태 건물을 산 뒤 취득세와 중개 수수료, 법무사 비용, 이사 비용, 초기 수리비까지 내고도 약 9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이 저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층 식당, 보증금 3천만 원을 돌려주면 비상금은 바로 줄어듭니다. 새 세입자가 바로 들어오지 않으면 매달 180만 원의 월세도 사라집니다. 가게를 다시 내놓기 전에 손봐야 할 곳이 생기면 또 돈이 들어갑니다. 남편은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1층이니까 금방 들어올 거야. 월세 조금 조정하면 2달 안에는 구해져.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나간 뒤 가게 문이 닫혔습니다. 유리문 안쪽에는 의자와 테이블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간판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이 꺼진 가게는 생각보다 훨씬 쓸쓸해 보였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여러 사람이 보러 왔습니다. 분식집을 하겠다는 사람, 카페를 알아보는 젊은 부부, 반찬 가게를 생각한다는 사람. 저는 금방 계약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가게를 둘러보고 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차가 조금 어렵네요. 권리금 없이 들어가도 철거 비용이 꽤 들겠어요. 배관을 다시 손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이 근처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아서요.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월세 180만 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은행 이자는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공용 전기료도 나갔습니다. 재산세를 위해 모아야 할 돈도 줄일 수 없었습니다. 저희 생활비도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월세를 낮추자고 했습니다. 180만 원 고집하지 말자. 150만 원이라도 받으면 낫잖아. 중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은 조건을 조금 낮춰야 합니다. 시설도 손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게 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식당이 빠져나간 뒤에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방 바닥 일부가 들떠 있었습니다. 배수구 냄새가 심했습니다. 천장 한쪽에는
오래된 누수 흔적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타일도 깨진 곳이 있었습니다. 배관업체와 방수업체를 불렀습니다. 견적서를 받아들고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배관 교체와 바닥공사, 옥상 일부 방수, 외벽 보수, 철거와 폐기물 처리, 전부 합치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견적서를 다시 보았습니다. 꼭 다 해야 하나? 업체 사장은 말했습니다. 급한 것만 하면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음식 장사를 하려면 배관은 손봐야 합니다. 누수도 미루면 나중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급한 공사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수리비로 2천만 원 넘게 썼습니다. 몇 달 동안 들어오지 않은 월세까지. 생각하면 통장은 빠르게 얇아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건물은 원래 한 번씩 손을 봐야 한다. 처음에 조금 고치면 앞으로는 괜찮을 것이다. 새 세입자만 들어오면 다시 월세가 들어온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에도 가게는 바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빈 점포의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1층 식당이 나간 지 6달째 되던 달, 마침내 실제로 계약을 고민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브런치 카페를 열고 싶다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를 3번이나 보러 왔습니다. 주방 크기를 재고 배관을 확인하고 주차 공간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저는 기대했습니다. 이제 빈 가게에 다시 불이 켜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조건은 이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 월세는 130만 원, 처음 석 달은 월세를 받지 않는 조건, 그리고 기존 주방 시설을 철거하는 비용 가운데 500만 원을 건물주가 부담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전 식당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80만 원을 냈습니다. 새 조건을 받아들이면 월세는 매달 50만 원 줄어듭니다. 보증금도 2천만 원 줄어듭니다. 처음 석 달 동안은 월세가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가게는 계속 비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을 더 비워두면 180만 원이 또 사라집니다. 불이 꺼진 1층 점포는 건물 전체 분위기까지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빈 기간이 길어질수록 저희가 조건을 고르기 어려워졌습니다. 중개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예전 조건을 그대로 받기 어렵습니다. 공실 기간도 비용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조금 낮추더라도 들어오겠다는 분이 있을 때 계약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새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저는 처음 건물을 샀을 때처럼 기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들고 다시 계산했습니다. 기존 월세는 모두 합쳐 460만 원이었습니다. 이제는 41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나마 첫 석 달 동안은 1층 월세가 없으니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280만 원 뿐입니다. 은행 대출 이자는 여전히 매달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공용 전기료와 청소비도 나갔습니다. 재산세를 위해 따로 모아야 할 돈도 있었습니다. 작은 고장이 생길 때마다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숫자가 무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월세 460만 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는 숫자 하나를 볼 때마다 다른 질문이 따라왔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나가면 어떻게 하지? 옥상에서 또 물이 새면 어떻게 하지?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하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통장에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남편은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카페 들어왔잖아. 몇 달만 지나면 괜찮아져.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을 먹고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제는 소파에 앉아 인터넷 뱅킹을 자주 열었습니다. 세입자에게 전화가 오면 얼굴이 굳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몇 번씩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해 여름에는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1층 카페 사장님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모님, 창고 쪽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요. 종이컵 상자가 다 젖었습니다. 저희는 급히 내려갔습니다. 천장 한쪽에 길게 얼룩이 생겨 있었습니다. 벽 가장자리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대야를 놓고 업체를 불렀습니다. 문제는 옥상 한 곳만이 아니었습니다. 외벽 틈으로도 물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옥상 배수구 주변도 낡아 있었습니다. 임시로 막을 수는 있지만 다음 장마에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리비는 9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저는 통장 잔고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 남아있던 비상금은 9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식당 보증금 3천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새 세입자를 받기 전에 배관과 바닥, 외벽을 손보는데 2천만 원 넘게 썼습니다. 철거 비용도 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6달 동안 1층 월세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새 카페는 석 달 동안 월세를 내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거기에 누수 공사까지 생겼습니다. 한 번에 모든 돈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구멍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저희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현금은 빠르게 줄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대출을 조금 더 받자고 했습니다. 3천만 원만 더 빌리자. 통장에 현금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 카페 자리 잡으면 다시 갚으면 돼. 저는 싫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에는 아직 가치가 있었습니다. 은행은 추가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처음 3억 원이었던 대출은 3억 3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추가로 받은 돈의 금리는 처음 대출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도 늘었습니다. 3천만 원은 건물 가격과 비교하면 아주 큰 돈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처음 3억 원은 건물을 사기 위해 계획한 돈이었습니다. 추가로 받은 3천만 원은 흔들리는 건물을 버티기 위해 빌린 돈이었습니다. 같은 대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자산을 사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생긴 구멍을 막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은퇴 후 현금 흐름에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조금씩 이해했습니다. 항상 큰 사고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작은 일이 한꺼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나갑니다.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려면 조건을 낮춰야 합니다. 비어있는 동안에도 이자는 나갑니다. 오래된 건물은 기다려주지 않고 고장이 납니다. 한 가지씩 보면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겹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층 카페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2층 학원 원장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보습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아이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2층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장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계약이 겨울에 끝나는데요. 이번에는 연장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건물에 불편한 점이 있으셨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원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물 때문은 아닙니다. 학생이 너무 줄었습니다. 이 동네에도 아이들이 예전 같지 않아요. 학부모님들도 학원비를 줄이고 있고요. 저도 이제 작은 교습소로 옮기려고 합니다. 2층 보증금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월세는 130만 원이었습니다. 학원이 나가면 보증금 2천만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도 다시 줄어듭니다. 남편은 바로 말했습니다. 나가기 전에 다음 사람부터 구합시다.
조건을 조금 낮추면 들어올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임대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인터넷에도 올렸습니다. 여러 중개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월세를 110만 원까지 낮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한 달 정도 월세를 받지 않는 조건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러 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2층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계단이 좁았습니다. 주차 공간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주변 아파트에 아이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학원을 열겠다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사무실을 구하는 사람들은 역과 더 가까운 곳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쁘지 않은 위치와 쉽게 임대되는 위치는 같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을 살 때 저희는 모든 점포에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만 보았습니다. 그것을 안전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 세입자들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주변 상권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 사람이 나가면 대신 들어올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건물의 계단과 주차 공간이 다음 세입자에게도 괜찮은 조건인지, 저희는 그날의 사진 한 장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학원은 예정대로 나갔습니다. 작은 책상들이 하나씩 계단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벽에 붙어 있던 시간표가 떼어졌습니다. 아이들 목소리가 사라진 2층은 낯설 만큼 조용했습니다. 저희는 보증금 2천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남아있던 현금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은행에 다시 상담했습니다. 대출은 결국 3억 6천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금리도 처음보다 높아졌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이자는 거의 170만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현재 들어오는 월세, 1층 카페 130만 원, 3층 사무실 2곳 합쳐 150만 원, 모두 합쳐 280만 원, 은행 이자 거의 170만 원, 공용 전기료, 청소비, 화재 보험료, 재산세를 대비해 떼어놓는 돈, 작은 수리를 위해 최소한 남겨야 하는 돈, 모두 빼고 나면 건물이 만들어주는 돈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 연금 220만 원이 있으니 당장 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꿈꾸던 노후는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비용부터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세탁기가 큰 소리를 내도 새로 사지 못했습니다. 친척 결혼식이 있어도 교통비와 축의금을 계산했습니다. 외식을 한 번 하려다가도 빈 2층을 올려다보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희는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산 뒤에는 예전보다 돈을 쓰는 일이 더 무서워졌습니다. 가장 답답한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층에 새 세입자가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3층에서 누가 나가겠다고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또 어떤 수리비가 생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매달 정해진 월세가 들어오는 삶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저희가 기다린 것은 월세날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전화가 울리지 않기를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2층이 빈 채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는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사무실로 보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작은 필라테스 교습소를 알아보는 분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조금 더 낮추면 계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는 계단을 쓸고 빈 공간을 닦았습니다. 창문을 열어 냄새를 빼고 벽에 남은 자국을 가렸습니다. 보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계약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이유,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 역에서 조금 멀다는 이유, 누군가는 조건을 더 낮춰달라고 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90만 원.
2달 월세 면제, 도배와 바닥공사 비용, 일부 지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줄 거면 왜 건물을 샀어? 조금 더 기다리면 제대로 받을 수 있어. 저도 처음에는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한 번 낮춘 월세는 다시 올리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급하게 계약하면 손해가 더 커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에도 돈은 나갔습니다. 빈 2층에서도 기본 전기료가 나갔습니다. 겨울에는 수도관이 얼지 않도록 확인해야 했습니다. 계단과 공용 공간은 계속 관리해야 했습니다. 대출이자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산 뒤 가장 많이 한 일은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세입자를 기다렸습니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수리기사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중개사에게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시간은 기다리는 동안에도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1층 카페 앞을 살폈습니다. 점심에는 빈 2층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밤에는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그냥 건물 팔면 안 될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팔면 손해야. 조금만 버티면 다시 채울 수 있어. 세입자 다 들어오면 가격도 올라갈 거야. 저도 손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 때만 해도 저희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이제 월세 받으면서 살려고요. 노후에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대요. 4층에 살면서 아래에서 월세 받으면 마음이 편하죠. 그 말을 했던 사람들에게 건물을 다시 판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몇 달을 더 버텼습니다. 그 사이 남편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남편이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저는 놀라 택시를 불러 응급실로 갔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검사를 받은 의사는 혈압이 높고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약을 잘 먹고 생활을 조절하라고 했습니다. 병원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 의자에 앉아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던 시절, 저는 남편이 아프면 병원비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월세 건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월세 건물을 산 뒤 저는 병원비보다 먼저 빈 점포와 대출이자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건물을 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퇴원한 날,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하자.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우리가 버틸 수 있을 때 정리하자. 더 기다리다가 몸까지 망가지면 안 돼. 남편은 한참 동안 창밖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 월세만 보면 되는 줄 알았어. 다음 날 저희는 중개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건물을 살 때 만났던 중개사와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말보다 불편한 말을 먼저 듣고 싶었습니다. 중개사는 건물을 둘러본 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매입하신 가격을 바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2층이 비어있고 1층 월세도 예전보다 낮아졌습니다. 대출 금리도 예전과 다릅니다. 매수자는 현재 임대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세입자만 채우면 13억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중개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모든 층이 안정적으로 채워지고 계약 조건이 괜찮다면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매도하려면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급매로 보이면 더 낮은 제안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처음 받은 제안은 11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바로 거절했습니다. 다음 제안은 1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층은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매달 이자는 나갔습니다. 건물 어딘가에서 새로운 문제가 생길까 늘 불안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11억 8천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과 계약했습니다. 처음 샀던 열세억 2천만 원보다 1억 4천만 원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 건물을 살 때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는 앞으로 매달 돈이 들어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도장을 찍었습니다. 정사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매매 대금 11억 8천만 원, 은행 대출 3억 6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새 건물주가 승계할 세입자 보증금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중개 수수료와 정리 비용도 들어갔습니다. 저희 손에 실제로 남은 돈은 대략 7억 원대 후반이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판 돈, 따로 모아두었던 예금, 취득세와 중개 수수료, 처음 수리비, 보증금 반환, 공실 동안 사라진 월세, 추가 수리비, 낮아진 매각 가격, 모두 합치면 저희가 잃은 돈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건물이 완전히 흔들리기 전에 멈출 수 있었습니다. 대출이 더 늘기 전에 정리했습니다.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부족해지기 전에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손해를 인정하는 일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손해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넣는 일은 더 위험했습니다. 건물을 넘겨주는 날, 저는 마지막으로 4층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1층 카페에서는 커피 향이 났습니다. 3층 사무실 문 앞에는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2층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동안 바라보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련 남아?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조금은 남지. 그래도 이제 내려가자. 계단을 모두 내려온 순간 이상하게 숨이 깊이 쉬어졌습니다. 건물을 산 뒤 처음으로 누군가 나간다는 전화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부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알아보았습니다. 새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역 바로 앞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과 시장이 가까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관리비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가격은 4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예전 서울 아파트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방은 2개였습니다. 거실도 넓지 않았습니다. 베란다 한쪽에는 작은 화분 몇 개를 놓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처음 집을 보러 갔을 때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서울에서 살던 집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아파트, 아이들을 키웠던 집, 대출을 모두 갚고 기뻐했던 집.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집을 볼 때 다른 것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병원까지 걸어서 얼마나 걸리는지, 시장과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지, 관리비가 어느 정도인지, 겨울에 난방비가 얼마나 드는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오래 살기 불편한 계단은 없는지, 예전에는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월세가 얼마나 들어올지를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편하게 살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그 아파트를 샀습니다. 건물을 팔고 남은 돈 가운데 4억 2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사 비용과 필요한 가구를 마련하는 돈도 조금 들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한 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통장, 병원비와 비상 상황을 위한 통장, 정기예금으로 묶어둘 돈, 매달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 용도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월세가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받을 국민연금 220만 원 안에서 기본 생활비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관리비와 식비, 보험료,
교통비, 병원비를 차분히 계산했습니다. 매달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은 예금 이자와 따로 마련해둔 생활비 통장에서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크게 벌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남편과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편의점 김밥을 먹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초라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는 전화가 올 일도 없었습니다.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은행에 갈 일도 없었습니다. 빈 점포 앞을 지나며 한숨을 쉴 일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김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선영아, 미안하다. 내가 월세만 보고 너무 쉽게 생각했어. 아파트 팔 때 조금 더 천천히 알아봤어야 했는데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같은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 혼자 결정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매달 460만 원이라는 숫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월급이 끊긴 뒤에도 돈이 들어오는 삶을 너무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몰랐지. 이제라도 멈춘 게 다행이야. 남은 돈은 지키면서 살자. 건물을 정리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생활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가까운 공원을 걷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서 필요한 것만 삽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2번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나갑니다. 저는 손목이 아프지 않은 날이면 반찬을 조금 만들어 이웃과 나눕니다. 가끔 외식을 합니다. 비싼 식당은 아닙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고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이런 생활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산이 커 보이는 것보다 필요할 때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남들에게 건물주로 보이는 것보다 밤에 편하게 잠드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건물을 정리한 뒤 저는 한동안 수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수첩에는 저희가 놓쳤던 숫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건물을 살 때는 월세 460만 원을 가장 크게 적었습니다. 그 숫자 아래에 굵은 줄까지 그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다른 숫자들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1층 식당, 보증금 3천만 원, 2층 학원 보증금 2천만 원, 처음 공실 기간 6달, 1층 월세, 감소분 50만 원, 새 세입자에게 준 석 달의 월세 면제, 배관과 바닥, 외벽 공사비, 장마 뒤, 누수, 수리비, 추가 대출 3천만 원, 다시 늘어난 대출 원금, 매달 높아진 이자, 건물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옮긴 뒤 저는 그 숫자를 하나씩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틀린 선택을 한 이유는 숫자를 전혀 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숫자를 너무 단순하게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크게 보았습니다. 나가는 돈은 작게 보았습니다. 매달 생기는 수입은 오래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가끔 생기는 지출은 드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증금은 언젠가 돌려줘야 하지만 당장 나가지 않으니 멀리 있는 문제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멀리 있는 문제도 결국 내 통장으로 돌아옵니다. 월급을 받던 시절에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겨도 다시 채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아끼고 조금 더 일하면 다시 균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다릅니다. 큰돈이 한번 빠져나가면 다시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선택보다 예상 밖의 일이 생겨도 버틸 수 있는 선택이 더 중요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은행 상담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살 수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남겨둬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병원비가 갑자기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생활비 통장에는 어느 정도를 두는 것이 좋은지, 한 번에 묵지 말아야 할 돈은 무엇인지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상담이 끝난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더 벌 방법만 물어봤네. 이제는 돈을 지킬 방법부터 물어보게 된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젊을 때는 조금 공격적인 선택을 해도 다시 일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남은 시간을 지키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돈을 크게 불리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건물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저희가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고 매달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고 밤에 편하게 잠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희가 겪은 일을 돌아보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월세 총액만 보고 건물을 판단하지 마세요. 저희는 한 달에 460만 원이 들어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숫자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은 달랐습니다. 은행 이자를 빼야 했습니다. 세금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보험료와 공용관리 비용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수리비도 따로 모아야 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면 월세는 바로 줄어들었습니다. 월세 460만 원과 생활비로 쓸 수 있는 460만 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둘째 세입자의 보증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저희는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6천만 원을 승계했습니다. 건물을 살 때 당장 내야 할 현금을 줄여주었기 때문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은 언젠가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세입자가 나가는 순간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이라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을 따로 생각하지 않으면 공실이 시작되는 날 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수익이 아닙니다. 반드시 돌아갈 자리가 있는 돈입니다. 셋째 공실은 한 달치 월세만 사라지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1층 식당이 나가면 한 달에 180만 원만 줄어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월세를 낮춰야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월세를 받지 않는 조건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철거비와 수리비도 들었습니다. 빈 점포가 길어지면 건물 전체의 인상도 나빠졌습니다. 공실은 하나의 구멍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구멍이 동시에 열리는 일이었습니다. 넷째, 오래된 건물을 살 때는 수리비를 넉넉하게 잡으세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도 배관은 낡을 수 있습니다. 외벽 틈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옥상 배수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계단 조명과 수도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리비는 매달 똑같이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달에는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문제가 생기면 1,000만 원 단위의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그런 돈을 다시 벌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건물도 필요할 때 바로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 때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가격은 현재 월세와 공실 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입자가 비어 있으면 매수자는 그 위험까지 계산했습니다. 저희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협상력도 약해졌습니다. 자산이 있다는 것과 필요한 순간에 원하는 가격으로 팔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투자는 수익률보다 잠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건물을 가진 동안 저는 밤마다 전화를 두려워했습니다. 세입자가 나간다는 전화, 물이 샌다는 전화,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전화, 은행에서 오는 전화. 저희가 원한 것은 편안한 노후였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월세를 얻으려다가 마음의 평화를 잃었습니다. 물론
모든 월세 건물이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분한 현금이 있고 공시를 견딜 여유가 있고 건물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상권과 세입자 구성을 제대로 살피고 대출을 감당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은퇴 자금 대부분을 한 건물에 넣고 월세가 계속 들어올 거라고 믿고 보증금과 수리비를 가볍게 생각하면 작은 변화 하나에도 노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 서울 아파트를 가끔 떠올립니다. 그 집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옮기고 나머지 돈을 안전하게 나누어 두었다면 어땠을까? 건물을 사기 전에 한 번만 더 계산했다면 어땠을까? 후회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 속에서 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에게는 작은 집이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있습니다. 병원비를 위해 따로 남겨둔 돈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힘입니다. 불안한 선택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내 삶의 속도를 내가 정할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혹시 지금 월세 건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만 보지 마세요. 한 곳이 비었을 때 몇 달을 견딜 수 있는지, 보증금을 바로 돌려줄 수 있는지, 큰 수리비가 생겨도 대출 없이 감당할 수 있는지, 건물이 팔리지 않아도 생활비를 지킬 수 있는지, 그 질문부터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늦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멈출 수 있었습니다. 노후에는 더 많이 버는 것만큼 이미 가진 것을 잃지 않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가까운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